이건 정상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현의 길이를 잡을 거야. 현이 줄인 건 알지, 얘들아? 응? 줄이 있는 악기가 무슨 악기야? 현악기. 그래, 그렇게 해서 줄을 잡으면 이 길이를 이렇게 놓자는 거지. L이라고. 여러분들은 이걸 파장과 진동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예측을 하는 거지. 줄이 굵은 줄이 됐든 얇은 줄이 됐든 얘들아, 줄이 동일한 매질이라면 속력은 어떻겠냐? 동일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진동이라는 게 있어. 기본 진동. 자, 기본 진동은 이걸 말해. 여기 묶여있지, 이렇게 딱 묶여있지. 이런 건 뭐야? 마디야, 마디. 그지?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이게 기본 진동이야. 요렇게 잡아보자. 자, 우리 니네 교재거 밑에 정상파 있잖아. 그지? 밑에 독약 4알이다. 하나 먹고 뒤져라 빨리. 4알 먹고 살면 내가 살려준다. 야, 이런 정상파에서 얘들아 잘 봐. 요 모습을 몇 파장에 해당되겠냐? 니네 밑에 그림 봐봐. 보통 정상파는 말이다. 파장은 안 변하고 뭐만 변해? 진폭만 2배로 변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한 파장 안에 마디가 3개고 배가 2개야. 됐어? 그러면 얘는 봐라, 마디가 2개잖아. 배가 하나고 이거 몇 파장짜리야? 1파장. 마! 2분의 1파장? 그렇지. 이게 하나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럼 왼발 오른발 뜨잖아. 얘는 그래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파장을 2L로 놓는 거야. 반파장이 L이니까. 이때 진동수를 이렇게 놓자고 F0로. 그럼 속력은 뭐가 되니? 2L F0가 돼야지.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이니까. 이해 갔니? 자, 두 번째 진동은 어떻게 일어나나 볼게. 자, 두 번째 진동은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거 몇 파장이야? 1파장이야. 배가 2개, 마디가 3개니까. 왼발, 오른발만 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 파장은 얼마일까? L. L. 진동수 얼마지? 거기 없는 거 하는 거야. 없는 거, 아가. 272쪽 뽑아라고. 272쪽, 거기에 너도 뭐 써놨나 확인해봐. 아무것도 안 써놨지? 근데 저번에 책을 안 먹었어. 넌 나쁜 아이야. 그러면 이게 2F0가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일까? 기타 줄을 잡고 줄 길이의 반까지 딱 당기면 한 음이 올라간다고. 다 볼까? 이해 갔어?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소리가 높아지잖아. 속력은 어때? 똑같겠지. 그래서 저기 EF0가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진동을 한번 볼까? 어떤 진동 파장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가 3개가 되면 얘는 몇 L이 되는 거야? 1파장. 3분의 2L이 되는 거지. 그럼 진동수는? 6. 5. 오케이. 4. 아, 예, 잘. 그래서 이게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이게 현에서 일어나는 진동이야, 진동. 정상파의 진동. 자, 이제 관을 보는데 양옆이 뚫린 관. 양쪽이 뚫린 관. 정상파를 볼게. 진동이지. 자, 길이를 L로 잡고
이렇게. 장립이 뚫린 거 하나 그려볼게요. 둘, 이렇게 뚫렸어요. 이렇게. 뚫린 쪽이 배인 거예요. 배. 그러면 얘들은 이런 식의 진동이 형성되더라. 몇 파장이냐? 2분의 1. 맞아. 이거 잘라갖고 옆으로 붙인 것밖에 안 돼. 그럼 얘들의 파장은 몇 L이 되는 거야? 2L. 2L이 되고 이때의 진동수를 F0로 놓는다면 맞지? 얘들 속력은 뭐가 나와? EF. 응. L. 그러니까 똑같네. 얘랑 이걸로 동일한 속력을 갖는 거지. 공기가 똑같잖아. 공기는 속력은 동일하다. 그 다음 진동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장. L. L이야. 얘는 EF0.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ELF0. 바꿔. 배가 몇 개 생겼냐? 2개. 사실 하나인 거지 이거 배는. 얘도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진동은 배가 몇 개가 돼야 되겠어? 3개.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지. 이렇게. 맞잖아? 네. 몇 대? 2분의 3. 아니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진동수는 이렇게. 이 역할을 하는 게 뭐야? 마비. 그렇지.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구멍을 이렇게 여기서 뚫잖아. 피리 같은 거는. 뚫는다는 건 거기를 열린 통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파장이 자꾸 짧아지겠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긴 쪽을 막느냐, 아래쪽을 막고 그다음 점점 위로 올서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오거든. 내가. 네 해보면 알았대. 그 뒤에 뚱 막 이런 거. 그냥 그 피리관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시험에는 뭐를 내냐면 얘를 한쪽 끝이 닫힌 거야. 얘가 내기 제일 좋지. 자, 길이 L로 잡는다면 이렇게 되는 관이 있어. 끝이 막혔어. 막힌 곳이 마디야. 그럼 얘는 이렇게 행동된다. 이거 몇 파장이냐? 1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파장이야. 얘 파장은 뭐로 놔야 돼? 4에. 이렇게. 그럼 진동수는 뭘로 잡히지? 그냥 우리가 F0로 놓게. 이게 속력은 얼마나 나와? 4L F. 그렇지.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럼 얘들은 다 4L F0로 똑같을 거 아니야. 속력이. 두 번째 진동을 볼까? 이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분의 몇 파장? 4분의 3. 4분의 3 파장이야. 그러면 1파장이 다르면 3분의 4. 이게 돼야 돼. 속력이 동일해지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곱하기. 이 음이 올라가지 갑자기. 네. 그지? 그래서 똑같고 하나 더. 닫힌과 내에서는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얘는 실질적으로 1파장이 얼마니? 이거 4분의 5파장 아니야? 지금 얘기가 그지? 4분의 5파장이면 4분의 5L 소리. 그러니까 4분의 5파장이 L이면 1파장은 5분의 4. 이렇게 5분의 4. 그래서 몇 F0? 5F.
이렇게 변한다는 것만 알으라고. 혹시나 나온다면. 여기까지가 정상파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이 바로 관과 현에서 형성되는 정상파의 특징인데, 이것들이 말이야 매질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동일하다는 거에서 기본 진동에서의 진동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73쪽 숙제 하나도 안 했겠네요. 역시 여러분들 멋진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페이지 279쪽 가봐요. 04번 봅시다. 잘 들어요. 왼쪽은 02번을 보고 04번을 둘이 같이 봐봐요. 02번에서 밝은 곳은 보강이야, 상세야? 02번 279쪽에 02번 밝은 곳은 보강이죠? 못 찾았어요 아직? 279쪽 찾았어요? 네. 어두운 곳은 뭐예요? 상수. 역시 보강이죠? 아. 물결파에서는 조심하라고 했죠? 이해 갔어요? 근데 04번에서 이건 빛이죠? 네. 0이 이중 슬립 간섭 실험. 밝은 곳은 뭐라고요? 보강이죠? 어두운 곳은? 상수. 이건 상수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 2번은 우리가 조건을 뭐로 적었죠? S1, S2가 쌍둥이 파원이라는 거 기억나죠? 네. 위상도 같고 파장도 같고. 이해 갔죠? 그래서 거리차가 2분의 1 짝수, 2분의 1 파장의 짝수배면 고리든 네. 마루든 모두 보강, 밝고 어두움이 나타난다. 기억나요? 네. 그럼 여러분 4번은 이렇게 물결파처럼 S1, S2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했죠? 0이 슬립. 단일 슬릿 말고 이중 슬릿을 짝은 거죠. 단일 슬릿의 역할은 뭘까요? 단색광을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럼 이중 슬릿은요? 쌍둥이 파원을 만들려는 효과고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들의 거리차가 0인 게 스크린의 중앙이잖아요. 그죠? 거긴 당연히 밝은 색이죠. 2분의 1 파장의 짝수되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게 레드, 붉은 색깔이었던 거죠. 지금 보이죠? 붉은 색깔? 네. 만약에 파란 색깔로 실험을 하잖아요. 파란색으로 실험을 하면 파장이 짧아요. 아셨습니까? 파장이 짧으면 이들의 밝고 어두운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밝고 어둠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밝고 어둠의 간격이 넓어졌다 좁아졌다의 표현이 뭐냐? 넓다 좁다예요. 섹터가. 넓다는 건 회절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절이 잘 됐다는 얘기는 넓게 빛의 입자가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어요? 파동성이 넓게 퍼지면 상이 흐릿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파장을 짧은 애를 쏘잖아요. 그럼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좁다는 뜻은요. 그 밝음이 단위 면적당 밝음이 훨씬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파장으로 쏘면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알았니? 간섭이 일어나도 넓은 무늬가 나오는데 단파장은 회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좁게 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빛의 무슨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파동성이에요. 왜? 2번에 물질파, 우리 물질파래. 물결파에서 나오는 간섭과 똑같은 무늬가 나오잖아요. 파동의 중요한 성질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넘겨보시고 어디서 질문이 왔다는데 애들이 뭐 니들이 뭐 이거 풀어봤을 리도 없지만 289쪽에 12번이 질문이 왔었다 얘들아. 니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애들. 누가 279쪽에 289쪽에 12번. 저희는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거. 자, 질문할게. 얘들아, 매질 A, 매질 B를 굴절하는 이 파는 무슨 파야? 전자기파야. 빛이라고. 네. 우리가 굴절에서 여러분들 배웠듯이 굴절각이 되었든 입사각이 되었든 각도가 크면
속력이 어떻다? 빠르다. 기억나요? 진동수는?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죠. 미스왕 짱. 그러다 보니 파장이 길어지죠.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다고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 물결판 보더라도 수심이 깊어지면 파장이 길어졌잖아요. 기억나요? 그럼 여러분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빛이? 아 잠깐만. A에서 B로의 굴절이 일어날 때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지금 A에서 B로 입사각이 크죠? 예. 걔가 속력이 빨라요. A, B 중에 누구 파장이 길어요? 같아요? 아닌데? 아니에요. A가 파장이 길겠죠. 그래서 네. A, B 중에 누가 속력이 빠르다고요? A가 빠르다고 했죠. 맞네요. 저거 값을 각도 값을 비례 값으로 바꾸려면 사인 씌우면 돼요. 알았습니까? 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지금은 상대 굴절률이기 때문에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인 거예요. 지금 입사가 보니까. 그죠? 네.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우리가 상대 굴절률 어떻게 썼죠?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각도로 보지 마시고 무조건 분모가 A죠.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거분의 이거다. 파장은요? 이겁니다. 이게 상대 굴절률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걸 적어주면 되죠. 사인. 이거 굴절각이죠, 여기가. 사인. 입사각일 거고. 여러분이 1보다 크죠? 네. 1보다 크다는 뜻이 뭐라고요?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굴절을 한다는 뜻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이 값이 절대 굴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계속 성립을 해요. 뭔 뜻이냐? 여러분, 지금 속력이 A가 빠르잖아요. 그럼 똑같은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 똑같은 입사각으로 쐈을 때 굴절각은 A가 크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공기 중에서 A로 굴절을 할 때 그 상대 굴절률 값과 공기 중에서 B로, 그럼 굴절각이 더 줄겠죠? 누구 굴절률이 더 크죠? B가 더 큽니다. 속력이 느린 애가 더 크다고 이해가요? 네. 보세요. 여러분, 요걸 갖고 잘 비교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A가 빠르죠. 얘가 빠르다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똑같이 빛을 입사시키잖아요?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면 누가 속력이 빠른 거예요? 둘이 비교하면. 빨간색이요. 그렇죠. 각도가 크니까. 이게 A라고요. 이게 누구고요? B. 그럼 보세요. 이것도 상대 굴절을 우리가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봅니다. A의 속력분의 B의 속력분의 이게 상대 굴절률입니다. C는 공기의 속도에 빛의 속도. 누가 더 커요? 얘가 크다. 이것이 얘입니다. 절대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이 작은 애가 분모가 있어야 분자가 큰 값이면 1보다 큰 값 나오겠죠? 네. 요게 다 똑같은데 알았습니까? 얘만 바뀐다고요. A, B가. 이게 샤넬의 법칙. 샤넬의 법칙. 무슨 법칙? 샤넬이요? 샤넬. 샤넬이요? 스넬 아니에요? 아유, 샤넬은 네가 엄청 잘 외우잖아. 루이 비통의 법칙은 아니죠. 샤넬의 법칙. 디올. 구찌 아닙니다. 요즘에 샤넬보다 우리가 있다며. 에르메스. 뭐 있어요? 누구 말? 예? 누구 메스? 에르메스. 메스가 이거죠. 칼. 수술칼을 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애들 때 도구만 배웠어요. 메스. 칼. 진짜 잘 들어요. 그렇대요. 아니
들어보니까 제가 쓱싹쓱싹 잘리던데. 해갖고 연필 깎다가 맞았어요. 메스로요? 맞아야죠. 잘 깎일까요? 안 깎일까요? 잘 깎이지 않아요. 안 깎여요. 왜요? 이 날이 얇아가지고 탁 박혀요. 얘는 긋는 거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얇게 자꾸 싹 밀어나가지 우리 같이 손톱을 툭 밀면 이게 휙 휘어가지고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러지면 비싸요. 개 비싸요. 자 여러분 이젠 잘 보십시오. 거기 문제에서 보시면 B에서 C로의 접근 방법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매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A에서 B로의 굴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각과 요각을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당연히 A가 속력이 빠르니까 굴절률 값, 우리가 말하는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이에요. A가 작아요. 근데 여기서 법선이 그어져 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전반사.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얘한테 C하고 B 관계에서는 이게 무슨 각이에요? 입사각이에요. 맞아요? 네. B에서 C로 갈 때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무슨 각이 되는 거죠? 반사.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반사각과 굴절각은 다 법선과 이루는 건데, 반사각, 요게 반사각이겠죠? 봐봐요, 여러분.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 달라요? 가요. 같지요? 이걸 거꾸로 가도, 자, B에서 A로 가면 이렇게 꺾이는데, B에서 C로 가면 더 많이 꺾이죠? 네. 누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CA. 맞아요. C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방향만 보지 마시고 역으로도 봐도 된다고요, 이건. 여기서는요, 가장 소환 물질이 C예요. 그 다음 A고요, B가 가장 미란 거죠. 네. 이해 갔어요? 네. 입사각 세타를 증가시키면 했는데 이 세타가 이거잖아요. 보세요. 이걸 증가시켜요. 이렇게. 그럼 굴절각도 어때요? 열어. 커지죠. 그러면 여기 입사각도 어떨까요? 커져요.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나죠.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요, 적어도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임계각이 몇 도일 때가 임계각이에요? 굴절각 몇 도일 때? 딱 이거 90도. 90도일 때가 임계각이에요, 여러분. 굴절각이 90도 될 때가. 이해 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입사각 세타를 변화를 주면요, 굴절각도 커지고요. 그럼 여기 있는 입사각도 커져서 당연히 전반사 잘 일어나요. 그렇다면 기억은 그런 설명을 좀 읽었더니 어이쿠 A와 B 사이의 전반사 얘기를 하고 있어. 틀려요. 항상 전반사는 밀에서 소로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니은 이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속도 제일 빠른 게 C라겠죠. A가 더 커요. 그게 제일 작아요. 굴절률.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A가 C보다 속도 느리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느리다.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그럼 굴절률도 크지요. 속도가 느리면 굴절률이 크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했잖아요, 여러분. 세타보다 크다? 아니요. 작아야 됩니다. 세타보다 작아야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 각은 왜 그러냐? 입사각을 점점 줄여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줄여줘야 안 그래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임계각 근처로 다가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타보다는 훨씬 작은 각이라는 결론이 떠요. 이게 수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알겠습니까? 페이지 294쪽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내용보다 선생님 설명이 반이에요. 아니
부활입니다. 부활. 내 말을 정확히 하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기운 냅시다.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측이죠. 이거예요. 과학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인격도 이중인격자가 있죠. 네. 이중인격자의 생활을 한번 봅시다. 어때요? 선량한 사람이잖아. 왜? 근데 니들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가면 걔 양아치가 되는 거야. 다시 수업 들어오면 선량한 사람이고 나가면 걔 양아치가 되고. 끄떡거리지 마요. 아닙니다. 이중인격자죠.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걔 양아치면서 선량한 사람으로 동시성을 띌 수 있을까요? 그건 못 돼요. 양아치면 양아치, 선량한 사람, 선량한 사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빛의 이중성이라는 건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는다? 입자성.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는데 동시에 그 성질을 띠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입자성을 띌 때는 파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파동성을 띌 때는 입자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반세기 동안 싸웠던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빛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역사가 있겠죠? 처음에 출발은 뉴턴에서 출발합니다. 뉴턴이 빛은 입자다라고 얘기했죠. 어딜 통해서? 분광을 통해서. 무지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야, 빛이 입자. 사람들이 말도 못했죠. 근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수많은 파동에 실험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도출되면서 파동성이 엄청 위세를 떨칩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영이라는 애가 이중슬릿 실험도 그때 당시 한 거거든. 나중에 천천히 뭐가 나와? 입자성의 성향이 뛰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광전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이중슬릿 간섭 실험은 빛의 무승성의 증거죠? 파동. 그죠? 입자성의 증거는 뭐예요? 바로 직진. 광전효과라고 증거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있어요. 아빠 톰슨이 실험한 거 기억나요? 음극선을 쐈더니 바람개비가 돈다. 응? 네. 그 빛이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질량. 그렇죠. 그건 입자성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팩트가 강한 건 얘예요. 광전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전효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봐. 이 광전효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광자. 빛의 입자. 입자예요, 여러분. 광자가 하나. 파동학자들은 빛은 파동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입자가 파동으로 진행하는 마치 디지털처럼 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그게 눈으로 딱 보면요 파동으로 가요. 아무 입자처럼. 전자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움직임이. 그래서 전자기파하고 전자 물질파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광자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빨주노초 파남부 중에 누가 제일 빨라요? 틀리면 안 돼요. 응? 같아요. 같아요. 근데 에너지는 보라색하고 빨간색 중에 누가 세다겠죠? 네, 보라색. 그렇죠. 그래서 보라색 옆에가 자외선이잖아. 에너지가 어때요? 세죠. UV. 빨간색 옆에가 적외선이잖아. 에너지가 낮죠?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광자를 그릴 건데 광자가 몇 개 있어? 네. 4개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언제나 봐. 여기 몇 개 있나요? 4개. 자,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얘 하나를 7만 원이라고 정할게요. 이건 에너지입니다. 얘 하나를 2만 원이라고 정할게요.
잘 봅니다. 밝기는 누가 더 밝아요?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밝기는 광자의 뭐에 비례한다? 개수. 수에 비례합니다. 세기는 누가 더 세요? 가가 세죠. 이렇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빛의 세기와 밝기는 같은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광자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조건 우리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요건 잘 읽으세요. 뭐라 불러요? 플랑크 상수.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하. 예, 플랑크 상수 하라고 읽어. 졸고 있어요. 개념을 잘 들으라니까 졸고 앉았어요. 아 싫어. 이씨. 아 언제? 뭐지라고 나를 보라고 그거 안 해 지금. 그 책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내 설명을 듣고 책 보라고. 자꾸 책 보는 척 하는 거 봐. 어휴. 여기 안 보면 넌 죽어. 네. 야, 책 봐. 그래, 넌 이거 보고 있어. 알았어? 에너지를 F라고 할 건데, 결국, 치량값, 이렇다는 거죠. 광자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이트.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요게 다른 거예요. 블루의 진동수냐, 레드의 진동수냐, 이거. 이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FB, FR, 누가 더 커요? FB가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해 갔어? 여러분, 이게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식이에요. 진동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때 진동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파란색의 광자와 빨간색의 광자 중에 누가 진동수가 크다고? 파란색이 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밝기는 누가 밝다고? 똑같다고요. 세기는 누가 더 세다고? 똑같다는 거죠. 이 표현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부터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된 거예요. 우리는 광전 효과를 볼 때 어떤 금속에 빛을 쬐었더니 거기서 스파크가 튀더라는 거예요. 그럼 스파크가 누군가 봤다는 거죠. 빛을 쬐었더니 얘가 왜 스파크를 튀지 봤더니 금속에는 전도띠에 어떤 존재가 존재하죠? 자유존재가 존재합니다. 걔가 에너지 센 애죠. 결국 그 자유존재에게 금속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 걔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 전자 이름이 빛의 전자다 해가지고 무슨 전자? 광전자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알죠?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일부는 자유전자가 금속을 벗어나는 데 쓰이고 일부는 자신의 운동 에너지로 쓰였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전 효과라는 게. 잘 보십시오. 여기에 금속이 있습니다. 이 안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자유전자. 제가 표시한 건 자유전자만 표시한 거예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는 아니고 이 전띠에 있는 전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얘를 쏩니다. 얼마입니까? 얘 돈. 2만. 맞죠? 근데 이 전자가 금속에 붙들려 있는 몸값 있죠? 금속에 붙들린 몸값을 제가 이렇게 정할 거예요. 얼마? 3만 원이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2만 원. 그래서 얘가 온단 말이야. 전자가 나올까요? 아니요.
나오죠. 네, 쫓겨납니다. 금속. 가요. 파동학자는 얘를 밝은 빛을 쏘겠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 광자가 하나보단 많은 개수를 쏘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서? 간섭이 일어나서 4만 원도 되고 6만 원도 돼서 얘가 튀어나와야 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 또는 아무리 센 빛을 쏴도 전자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쏘면 얘 얼마짜리예요? 7만 원이에요. 아무리 흐린 빛, 광자수가 적은 빛을 쏴도 광전 효과가 대단한. 나오더라는 거죠. 이건 입자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빛이 입자라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파동수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얘가 얼마를 갖고 있다고 돈? 7. 그러면 얘가 갑니다 이렇게 땅. 그러면 여기서 몸값으로 얼마를 쓰고 3. 쓰고 얘가 튀어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요?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4도 클래요. 얘가 이름이 빛처럼 보인다. 뭐라고? 완전. 얘가 움직이려면 무슨 에너지를 가져요? 운동. 운동 에너지를 갖는데 그게 얼마일까요?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야 둘이 합쳐서 7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 갔어요? 네. 그럼 만약에 여기다 보라색을 쏠게요. 보라색은 광자의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럼 몸값을 얼마를 쓰고? 4. 3만 원을 쓰고, 그치? 나머지 돈은 뭘로 움직인다? 운동에. 운동 에너지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성립하네요. 광자 한 개 에너지가 크다면 광전자 한 개 운동 에너지도 어떨까요? 그죠. 크겠죠. 이해 갔어요? 동일한 금속에 쏜다면 이해가요? 얘 에너지는 얘에 비례하잖아요. 진동수에. 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습니다. 비례관계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얘가 튀어나오는데 이쪽에 잠깐의 설치를 하나요. 뭐를 하느냐? 요렇게 도선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띡. 그럼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리로 가겠죠. 네. 그럼 이 도선에 있는 전자들을 밀겠죠. 네. 음극이 되는 거고. 그 밀린 전자가 이리로 들어가겠죠. 공간이 생기니까 양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가 흐를까요? 전류가 흐르죠. 이 전류를 광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전류는 어떨까요? 세겠죠. 세게 흐르겠죠? 그럼 광전류, 이 전자가 많이 움직여야 하려면 광전자가 많아야죠. 네. 광전자가 많으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광자. 광자가 많아야죠. 네. 그럼 센 빛을 쏴야 돼요? 흐린 빛을 쏴야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센 빛을 쏴야 되겠죠? 네. 그게 밝은 빛이니까. 광자의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과학자들이 얘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여기 무슨 무기죠? 마이너스 플러스. 어때? 얘랑 반대죠? 이 전압은 가변 전압이라 전압을 높입니다.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냐? 저지 전압 혹은 정지 전압이라 불리는 전압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서 광전자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알았어요? 막는데 그 정지 전압이 더 센 전압이 필요하면 이 광전자의 무슨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런 애들은 정지 전압이 커야 되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작으면 적은 정지 전압에서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봐봐요, 여러분. 아까 파란색은
이함수 3만원 쓰이고 여기 몸값에 그 자유전자 몸값 3만원 썼고 얼마로 달렸어요? 4만원 달렸지만 그럼 4만원만큼의 운동에너지를 모두게 막으면 돼요. 정지전압으로. 근데 보라색은 예를 들어 한 15만원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3만원은 몸값에 쓰이고 얼마 남았어요? 12만원이 남았어요. 그거를 전압으로 모두게 막으려면요. 아까 4만원짜리도 훨씬 큰 전압이 필요하겠죠. 결국 무슨 얘기죠? 무슨 전압이? 정지전압이 크다는 얘기죠. 전기전압. 아시겠습니까? 네. 보통 전기전압은 기존 기전력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이제. 이런 식을 하나 세볼게요. 우리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렇게 씁시다. 자유전자의 몸값이라 해볼게요. 전자 한 개가 붙들려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거기에 광전자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건 이건 광자의 진동수가 되겠고요.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고귀한 말로 이람수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함수. 이람수 W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W 또한 사실은 이겁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진동수는 역시 금속마다 다른 거죠. 이 F0가 어떨수록 잘 튀어나올까요? 맞아. 그렇죠. 몸값이 작아지니까. 이런 걸 고유진동수.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문턱을 넘어가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얘를 Y축으로 넣을 거예요. 얘를 X축으로 넣을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식을 놓을게요. EK는 HF 마이너스 W 식을 세웁니다. 이게 진동수예요. 가로축이잖아요. 0 세로축을 EK로 놓을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W가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 얘 기울기 뭘까요? 요겁니다. 기울기. 이해 갔어요? AX에서 A라고. H. 제가 이거 하나 그릴게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빨간색은 요때의 진동수일 때부터 이후에 빛의 입자를 쏘게 되면 방전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파란색은 요거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보세요. 얘를 빨간색 금속의 문턱 진동수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 부른다? 파란색 금속의 문턱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진이한테 질문할게. 빨간색, 파란색 중에 누가 광전 효과가 잘 일어나요? 봐요. 조는 아이의 벌이에요, 저게. 문턱 진동수가 누가 더 커요? 파란색이 더 크죠, 우측이니까. 그럼 몸값이 더 세겠죠, 몸값이. 근데 잘 일어나요? 몸값이 작아야 잘 일어나죠? 이 파란색 기울기는 얼마인지 알아요? 자, H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무식에 정도를 걸어야죠. 뭐라고 읽으라겠죠, 제가? 하. 참. 어이가 없어서. 하라고 읽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하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따라가 보면
얘가 파란색 금속의 이람수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얘들아, 잘 봐.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썼잖아. 그지? 이게 누구의 에너지였지? 그 저기 광자. 이해 가냐? 근데 우리 광자니까 이게 입자성이잖아. 니네 이게 빛이잖아. 빛은 빛의 속력이 C지. 네. 파장 곱하기 원이. 진동수. 다 끝. 빛의 진동수를 알았어? 일반 물리학에 가면 이렇게 쓴다. 이거 뭐라고 읽어? V 이러지 마라. 라틴어야. 뉴라고 읽어, 뉴. 그래서 가끔 얘를 하, 뉴 이렇게 쓰면 아, 이거 광대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알면 돼. 일반적인 에너지 하이프거든. 하, 뉴 그러면 빛의 에너지구나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F는 뭐구나 뭐야? 이게 되겠지. 이게 파동성을 표현해 주는 거야. 파장이니까. 그럼 이 식을 바꾸면 하 F라는 이 에너지는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자, 광전 효과를 이중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게 되면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거야. 이걸 파장이라 놓잖아? 운동 에너지라 놓잖아? 당연히 여기 이거 이함수가 있겠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무슨 함수가 그려진다? 분수 함수가 그려져. 분수 함수. 이렇게. 그럼 요 파장이 무슨 파장이다? 한계 파장이다. 문떡 판장 이렇게 부르거든. 그럼 이건 뭘 말하지? 이거보다 적어도 빛의 파장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이 뜻이야 이게. 그냥 보라고.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쉬었다. 저 약간 스탠딩 책상 하나 놓으면 안 돼요?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이거 클럽인 줄 아나 이 새끼야. 광자의 하나의 에너지가 일 함수로 쓰이고, 그치? 광전자 운동 에너지로 해. 전환이 되었지? 자, 얘를 막으려고 무슨 전압을 걸어줘? 정지전. 그렇지. 이 개념을 설명한 건데, 이람수가 일정하다는 조건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가니? 이 F0가 무슨 진동수?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를 본다. 이렇게 부르지 얘는? 그지?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지? M V제곱. 이렇게 표현해. 운동량의 제곱은 MV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했어? 얘는 뭐라고 표현하지? 하이프. 빨간색과 파란 색깔은 F값이 누가 더 크다? 파란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내가 그래프를 몇 개 보여줄 거야. 이게 전압이야. 광전류야.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건 정지 전압이라고 보면 돼. 무슨 전압? 정지 전압이 A하고 B가 어떠니 둘이 같다고 봐야 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정지 전압은 누구의 운동 에너지였어 이거? 광자야 광전자? 광전자. 그지? 누구의 진동수에 비례했어? 광자. 광자. 단색광이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종 똑같다고 색깔이. 이해 가서? 색깔이 똑같은 애라고 얘들 지금. 무슨 광? 근데 왜 이렇게 표가 날까? 이건 무조건 얘의 차이야. 누가 더 세다? A. 누가 더 밝다? A. 그런 얘기야. 이해 갔어? 이 그래프 뭔지 알겠냐? 됐어? 정지 전압이 누가 더 커? V1. 아니 B요. 이렇단 얘기야. 광자 에너지 누가 더 커? B요. 광전자 운동 에너지 누가 더 커? B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빛이 세기 누가 더 커? A요. 얘가 밝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 그림이 어떤 건지? 네. 알았어? 둘 다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큰 진동수를 가지네. 알았지? 근데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큰 거야. 이해가니? 왜? 정지 전압이 커서. 절대값을 보는 거야. 이해갔지? 자, 이제 교재를 정리할게. 봐. 잘 들어. 자,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한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너네가 쭉 읽어보면 일단 파동성이 우세했어. 초기에는. 아니, 파동성이 실험에 훨씬 많아. 증명도 많아. 근데 나중에 이거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광전효과야. 맞았어? 광전효과인데 그걸로 인해서 파동성도 없고 입자성도 모두 있나? 해가지고 나온 게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얘야. 에너지 증가. 누가 주장했어?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거야. 아인슈타인. 알았어요? 자, 밑에 광전효과 볼게. 금속 표면에 광자를 쏘게 되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튀어나온다. 이 전자 이름이 뭐라고? 광전자란 말이야. 광전자란 금속의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튀어나온 전자인데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이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일정한 금속 이람수가 일정할 때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광자 하나의 F값이 커야 되는 거야. 이해갔죠? 밑에 검전기를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검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 검전기는 말 그대로 대전체냐 아니냐 무슨 전화 떴냐 이걸 알아보는 장치야. 그래서 왜 디지털이야? 아니 아날로그야. 디지털 숫자를 딱 쓰잖아. 얘 전화 떴지요 이렇게 써준다든가 얘 플러스 걸라고 써준다든가 이러면 이게 디지털이야. 근데 너네가 얘들의 모양을 보고 예측해야 된다는 거지. 실험을 할 때 봐. 이거 뭐라고 불러? 맨 위에
그걸 잘했어. 밑에가 금속 박이거든요. 대전판 이런 거예요. 요게 얇은 판으로 되어 있어. 이게 금속 박. 알겠어? 맨 위쪽은 금속 판이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알았냐? 거기 보면 금속 판을 놓고 이 안을 전자들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이 안을 진공으로 만드는 거야. 자, 금박을 왜 놨을까? 얘가 전화를 띄고 있나? 안 띄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거야. 만약에 여기가 동일한 전화를 띄게 되면 금박은 벌어지게 돼 있어. 같은 전화니까.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얘를 대전을 시키는 거야, 대전. 뭘로? 음으로. 그러면 얘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야. 이어져 있어. 다 이어져 있어. 얘 무슨 전화대요? 얘도 전체적으로 다 음을 띄어요. 이해 갔어요? 네. 전체로 음을 띈다고. 거기에 뭐를 쏘는 거야? 광자를 쏘는 거지. 그래서 번쩍번쩍해. 그럼 이 금속판에 있던 뭐가 자유전자가 튀어나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음전화를 띠는 전자가 튀어나가면 얘 전체적인 음전화, 총전화량이 자꾸 줄겠지. 그러면서 얘가 반응을 보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다. 어디까지 줄겠냐? 붙는다는 건 뭐지? 그 전자수랑 양성자수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다가 계속 빛을 쏘주면 어떻게 돼? 다시 벌어져. 무슨 전화 뛰면서. 양전. 이런 거야, 지금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전자가 튀어나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음전환이 줄고 나중에 양전환으로 돌아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알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봐라.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단색광을 쐈는데 이거 그냥 벌어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 광연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잖아. 그럼 이거 문턱 진동수 이하의 진동수를 갖는 단색광이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알았어요? 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 광전효과 실험 결과 무슨 뜻일까? 자, 먼저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을 봐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 빛의 세기만 충분하다면, 얘들아 빛의 세기 밑줄 쳐봐. 누구의 숫자? 우리가 빛의 입자성을 주장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광자의 숫자야. 근데 파동학자들은 빛이 세다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2배, 3배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약한 빛도, 아무리 에너지가 작은 빛도 세기를 충분하게 쪼여준다면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론이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반대로 에너지가 센 광자는 아무리 흐린 빛을 쏴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지? 광전효과가 일어난다는 게. 그래 입자성이 파동성을 완벽하게 이긴 이론이라고. 이해 갔어? 네. 그 얘기를 밑에 써준 거야. 자, 광양자설을 보자. 광양자설. 야, 광자설이 아니라 왜 광양자설이야? 양자라는 표현이 뭐냐? 둘 다. 샌다라는 얘기야. 마운트. 하나, 둘, 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빛이 뭐란 얘기지? 입자는 얘기거든. 알았어? 양자 역학이 뭔 줄 알아? 셀 수 있는. 알았어? 계산이 가능한. 알겠어? 자, 그렇다면 1905년 아인슈타인은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광전효과를 뭘로 설명했다고? 광영자. 광자라는 표현을 써서 입자설로 설명을 하게 돼. 이게 입자라 이런 거야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를 뭐라고 정한다? 그때 당시 플랑크가 도입한 빛을 광자로 잘라낸 자기 상수를 집어넣으면 이 꼴이 성립하거든. 알았어? 하 F라는 그 값을 갖고 들어와. 하 F는 광자를 표현하는, 아니 광자뿐만 아니야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뭐로 표현하는데? 입자, 광량자로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공식이었어. 그래서 광자 하나도 하 F, 이함수도 하 F 제로로 표현한 거야. 이해갔니?
에너지를 표현했어. 자, 광량자설에 의한 광전효과 해석. 이가 이제 이 핵심 포인트겠지? 먼저, 금속의 일함수. 문턱 진동수를 곱하기 하를 한 값이지. 근데 이 문턱 진동수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일함수가 작다는 건 에너지가 약한 단색광을 쏴도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거야. 이해하니? 네. 오케이. 자, 한계 진동수 뭐야? 금속의 일함수를 결정짓는 진동수란 얘기야. 이게 크면 클수록 광전효과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아셨습니까? 자, 방출되는 광전자의 숫자. 거기 중요한 말 있죠. 빛의 세기는 광자의 숫자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밝은 빛이 센 빛이다. 이런 표현이야. 됐죠? 네. 그렇게 되면 광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광전자의 숫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그 밑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그렇다면 광전자가 갖는 운동에너지는 또 뭐에 비례하나 봤더니 이건 광자 하나의 에너지에 비례하더라. 알았어? 네. 그래서 얘들아, 빛을 아무리 세게 해도 광전자 하나의 운동에너지는 같다. 그대로야. 단색광이라면. 이해 갔니? 네. 그러니까 광전자 하나의 운동에를 키우려면 뭐 빛의 종류를 바꿔야 돼. 알았어? 진동수가 센 빛으로.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금속이든 서로 평행한, 나란한, 뭐가 똑같은? 기울기가 똑같은 뭘로? 하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동수가 자꾸 우측으로 치우치게 되면,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로축 절편값 있죠? 마이너스 W가 자꾸 밑으로 내려갈수록 광전효과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빛의 이중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 빛의 파동성은 어떤 증거가 있고 입자성 어떤 증거가 있니 봤더니 거기 파동성의 증가, 빛의 파동성의 증가를 뭘로 설명했습니까? 파동은 굴절 반사는 입자와 파동이 공통을 갖는 성질이고요. 파동 고유의 성질은 회절과 간섭이에요. 무조건. 그건 파동만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증거로 다 뭘 찾아요? 회절과 간섭만 찾아요. 그래서 0이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하게 된 거고요. 빛의 입자성의 증가는 무조건 뭐예요? 광전효과입니다. 광전자가 얼만큼 튀어나오느냐?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빛이 노출 시간에 따른 사진, 건판에 생기는 상이 생기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렇게 선명해지려면 광자가 많이 도달해야겠죠. 그죠? 광자의 숫자가 많아져야 상이 선명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오랫동안 쏘이거나 세기를 센 빛을 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럼 광전자가 많이 생기고 그 전자가 도달한다는 얘기죠. 상이 맺히는 스크린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진행하는 과정은 뭐로 설명할 수 있다? 회절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떤 상을 맺힌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요. 양자 터널 효과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투 가서.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빛의 파동성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빛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퍼져나가는 과정은 회절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 이상의 빛을 통과하는 게 터널링 효과는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선명하다, 선명하지 못하다는 빛의 세기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광자의 숫자. 광자가 많으면 광전자가 많이 생겨서 상이 선명하다. 이것도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영상 정보의 기록이라는 거 보세요. 자, 광다이오드. 우리가 다이오드를 배웠지만 여러분 PN 접합형 다이오드 기억나요? 네. 근데 이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얘가 정류 효과를 일으켜서 정류자 역할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넘어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P형에 있던 전자가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넘어가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만약에 조절을 해서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무슨 다이오드래요? 광 다이오드. 이건 전지입니다. 이건 전구가 아니라 전지예요. 똑같은 PN에 N형의 전자가 많잖아요. 그죠? 거기다 광자를 쏘게 되면 N형의 전자가 튀어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N형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자리에 양공이 생기죠. 이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갑니다. 그럼 P형에 있던 양공들이 접합면으로 오다가 밀려요. 그래서 P형 끝자락에 가 있단 말이야. 이걸 도선으로 연결해버리면 N형에서 나왔던 광전자가, 알았어요? 예를 들면 광전자가 도선의 전자를 밀어버려요. 그럼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럼 전자들이 쭉쭉쭉 밀려서 자, 그냥 밀리지 않아요.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P형 거기에 양공들이 도선 쪽으로, 접합면이 아니라 반대 방향 있죠? 도선 쪽으로 양공이 몰리니까 전자들이 이동할 자리가 생긴 거 아니야. 그 전지가 돼버린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광전 효과로 발전을 하는 게 무슨 발전이야? 태양광 발전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맨날 배웠던 거. 태양광 발전은 터빈이 필요 없는 거지. 광전 효과지. 그래서 얘는 셀로판에, 판으로, 이 판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지를 축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비집자가 도달하게 되면 광전자를 발생하는 놈이다라는 건 알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세요. 전압, 결합, 소자라는 게 있어요. CCD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CCD는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에 당연히 있고요. 비디오, 저 뒤에 있는 채널 카메라에도 다 있습니다. 영상을, 정보를 저장해야 되고 사진을 찍으려면 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전화결합 소자는 무엇을 말하냐? 말 그대로 전하의 운반체 역할을 해줍니다. 전하가 운반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쭉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화소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화소. 여러분들 스마트폰 달 몇만 화소인가 그거 보고 사잖아요. 그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사진이 잘 찍히는 거고 선명하게 좋은 사진을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화소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묘화 알아요? 전묘화? 네. 붓이 두꺼운 것을 점을 찍어도 전묘화는 그려져요. 얇은 붓을 찍어도 전묘화는 그려지는데 두꺼운 붓은 좀 가까이 접근하면 금방 표가 나요. 근데 얇은 붓으로 찍은 거는 더 접근을 해야 표가 날 정도로. 이건 뭐냐? 너희들이 컴퓨터에서 어디 인터넷상에서 사진 하나 다운로드 받았는데 얘를 확장했더니 다 깨졌어. 정보가 적은 거야. 그게 화소가 적은 애들의 특징입니다. 화소가 큰 애들은요, 대신 정보량이 어떨까요? 많겠죠. 용량이 커요. 알았어요? 자, 이 화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 화소 하나하나마다 광다이오드가 다 있는 겁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광전자가 발생해서 그걸 전화결합 소자에다 연결을 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광전 효과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사진이라면 반사된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이 반사된 것이 이 렌즈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각각의 화소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디지털로 기록한 정보를 우리가 볼 때는 아날로그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자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밑에 그림 보세요. 디지털 카메라는 뭘 모으는 거예요? 그 앞에 주경이 될 수 있고 렌즈도 될 수 있는데 빛을 모으는 역할이에요. 그럼 빛을 모은다는 건 뭘까요? 빛을 모은다는 건요, 빛을 세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많이 늘리는 거죠? 광자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모은다는 건. 아셨어요? 자, 그 역할을 합니다. 대물 렌즈 앞에 있는 거, 디지털 카메라 렌즈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이면서 조리개를 통하는 건 무슨 얘기냐? 오픈, 클로즈 이걸 하는 거예요. 조리개가. 알았어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빛의 광자의 숫자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셔터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탁 누른다는 건요, 그때 들어온 빛의 순간순간의 빛을 뭐 하는 거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을 하면 여러분 탁 자동으로 넣으면
묵직해져. 이거 정말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순간순간의 정보량을 순식간에 저장하는 거, 인식을 하는 거. 다다다다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파노라마 같은 거죠, 연속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걔가 어디로 가느냐? 전화 결합 소자로 가더라. 니네 전화 결합 소자로 한번 가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 잘린 거 봐봐. 제일 먼저 광다이오드 보이지? 광다이오드. 니네 광다이오드에서 뭐 나와? 광전자가 나오지? 네. 그게 필터를 지나면서, 알겠냐? 필터를 지나면서 색을 만들어내는 거야, 걔가. 필터는 RGB로 돼 있거든, RGB. 걔들이 조합으로 주황색도 만들고, 노란색도 만들고, 그래. 원래 R과 G의 그 색깔이 혼합해서 노란색을 만들잖아? 근데 R 색깔이 더 많으면 주황색이 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런 식으로 색깔 분할을 해서 연결해.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 화소가 많아야 돼. 그런 정보를 저장하려면. 자, 이것이 색깔을 구분해서 디지털 데이터에 변환을 시키면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디지털 카드에 대한 디지털 불연속적인 거야. 알아서 점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정보를 저장하더라. 근데 그 점이 간격이 좁거나 정보량이 많으면 선명한 정보가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CCD를 통과한 애들이 무슨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거든. 그 신호가 저장이 돼 있다가 다시 그 전기 신호가 CCD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아날로그 빛의 신호로 보여주는 거라고. 알았니? 네. 자, 밑에 원리를 보자.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 광자라고 봐라. CCD에 광다이오드에 닿으면 광전 효과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광전자가 나온다. 그래서 각 그 광다이오드가 포함된 화소에서 발생하는 그 전하 있지. 전자가 발생하면 쿨롱, 음의 전하량이 있을 거야. 1.6 곱하기 10의 말 10 쿨롱이 하나당 막 전하량이 나올 거야. 그것을 그 전하량 자체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그래서 그 전하량 정보만 알면 다시 필터링을 통해서 색깔을 알아낼 수 있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정보량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론이 있어, 그 화살표. 빛의 세기가 어떨수록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셀수록. 알겠냐? 그건 우리가 광전 효과를 배웠기 때문에 광자수를 크게 할수록이야. 광자수를 크게 할수록. 됐죠? 네. 자, 밑에 색 필터 봐봐. 이 색 필터는 색깔 정보를 구분하게 해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CCD 자체가 광자의 세기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가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정보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조합이 되어서 색깔로 사진으로 나올 거 아니니. 흑백 찍는다면 상관이 없거든. 알았니? 근데 얘를 컬러 사진으로 뽑아내려면 색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색 필터를 넣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알아서 그 색의 그 단색광에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쪽 진동수에 맞는 것을 찾아가. 그쪽을 전하의 소자의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야. 알아서 색 필터는 RGB인데 아래 부분을 좀 높이고 G 부분을 좀 낮추면 그게 주황색이 되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야, 색깔을. 자, 그 다음 CCD를 이용하는 건 뭐 되게 많은데 망원경에도 있고, 그지? 왜? 컬러풀한 우주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니들이 쓰고 있는 디카, 휴대폰, 여기에 다 CCD 소자가 들어있다. 자, 여러분 뒤에 숙제를 좀 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숙제 꼭 해오세요.